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각 후속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 등을 지명했는데요. 여당에선 일 잘하는 실용정부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에선 원칙 없는 보온 인사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원장 선출 후 폭풍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여러 전선이 동시에 움직이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국회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엔 품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3부에선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6월 30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6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죠? 예, 먼저 법무부 장관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는 40년 지기죠. 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도왔던 이 정치적 동지이자 또 친이재명계 좌장이라고 불립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 왔고요. 대통령실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고 소개할 만큼 이 평소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감없이 피력해 왔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역시 민주당 5선인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대선 승리를 이끈 정책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명대출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에는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봉욱 수석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기획통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검찰 출신을 기용한 데는 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민정수석으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또 경청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 전성환 수석이 임명됐습니다. 경제부처 수장에는 관료 출신이 발탁됐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입니다. 네. 2019년 기재부 2차관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안 편성을 지휘하는 이 예산정책통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 기재부 관료 출신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기재부에서 에이스 정책통으로 평가받던 인물인데 네. 정책 분야 지식은 물론 또 해외 네트워크도 두텁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원전기업 지금 사장인 만큼 체코 원전 수주에서도 역할을 했던 이 원전기업 출신 기용을 했습니다. 이 탈원전과는 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 좀 인사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도 있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이진숙 전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 문재인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전 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유임된 차관급 인사도 있죠? 예,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임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임 정부 장차관 가운데 유임된 건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산업계와 학계, 관가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서 보여왔던 역량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5개 부처 차관 인사 바로 연이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됐습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2차관에는 류재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산업통상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또 의료대란을 풀어야 할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일단 그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표결 목표 실점을 이제 30일로 정했는데 오늘이죠.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해서 일단 본회의 처리 실점을 오늘 안 하고 다음 달 3일로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국정을 인질로 잡냐며 야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고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상을 주장하면서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당 차원의 국민청문회를 열어서 그가 총리로 임명돼선 안 되는 이유를 부각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의지가 강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특히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이 경제 7단체가 오늘 국회에서 만납니다. 경제계 우려를 일부 잠재우기 위해서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는데요. 현재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독립이사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는데 일부 내용은 빠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 수사 소식도 좀 알아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으로 통보한 2차 소환 조사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오후에 특검의 출석길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이 다음 달 3일 예정된 재판 일정 고려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출석 일자를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건 이 소환에 있어 피의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수사 준칙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일자를 일단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특검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특검 측이 이제 어제 밤 늦게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검토해서 이제 오늘 소환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내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네. 이 소환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표면상 받아들였지만 이 3일 이후로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1일에 이제 내일이죠 소환 응할지 지금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특검 측은 조사에 불응하면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첫 조사였던 지난주 토요일에 고검청사에만 15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과 조사 거부 시간을 빼면은 실제 조사는 한 5시간 정도였고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진술을 다시 검토하는 조서 열람에 한 3시간 썼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서 영상 녹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오전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아서 이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조사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해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예, 미 상원이 현지 시각 28일 밤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이 법안명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런 이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이제 상원의 100석 중에 53석으로 다수당인데요. 이날 표결에서는 이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를 했고 공화당에서도 지금 2명이 이제 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다음 달 4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서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계속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OTT 드라마 흥행작 오징어 게임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됐는데 하루 만에 전 세계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요? 예, 온라인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은 지난 2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 하루 뒤인 28일 세계 전체 조사 대상 국가 93개국에서 TV쇼 부문 시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즌 3가 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앞선 시즌의 기록을 이어갈지 좀 관심을 모이는데 오징어 게임 시즌 1 2021년에 나왔는데 이 넷플릭스 역대 TV쇼 중 최다 시청 1위, 지난해 12월 공개된 시즌 2는 역대 최다 시청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외신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는 캐릭터들이 1차원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혹평을 내놓은 반면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마지막 시즌에서 본연의 잔혹한 매력을 발휘하며 강렬한 한방을 선사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제 대다수 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대다수 지역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나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에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 양 5에서 20mm가량 되겠고요.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영남 내륙 쪽에 역시 동량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내륙으로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강릉은 28.6도의 고온의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29도 등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비룡분기점 2차로와 3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리고요. 천안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입니다.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안산분기점 4차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바늘터널에서 부곡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더 가서는 안산분기점에서 안산까지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먼저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 한 말씀 듣고 갈까요? 예, 기쁜 마음보다도요. 실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주 절박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 지역구만 가봐도 이제 상가들이 구도심과 같은 비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과를 시켜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셨지만 예. 이 상임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계속했어요. 예.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단독 처리에 나섰는데 이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까? 이 여야 원내 수사까지는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제 결국은 법사위원회였거든요. 네. 법사위원회를 야당에서 줘야 된다. 근데 국회가 통상적으로 이 원구성을 두 번 합니다. 상임위 선출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전반기 후반기. 그렇죠. 네. 전 후반기로 2년씩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전반기에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니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이제 바뀌었으니 달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협상은 내년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자. 이 이견을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이 현안입니다. 네.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려면 일정이 좀 빠듯해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이제 7월 4일까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오늘 끝내고 바로 소유를 진행을 해서 오늘 정책 질의를 한다는 얘기죠? 예, 바로 정책 질의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차질 없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는 7월 4일까지 임시회니까 예. 언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에요? 3일 네, 3일에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국힘에서는 질의 시간이 너무 짧다. 그 정책 질의 일정이 하루로 잡혀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만 하는 건 졸속 아니냐. 이게 네. 30조 5천억이나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추경이 그 코로나 때만 하루 진행하고 이틀씩 했다고 하는데 추경은 하루를 한 경우가 이 코로나 말고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그럼요. 하루를 하기도 하고 이틀을 하기도 하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너무 급합니다. 지금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100만 명에 육박하는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도록.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 경정 예산 통과를 위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되면 좀 숨통이 트이겠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절박한 마음에 응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춰서 늦추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하루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뭐 협상은 하겠지만 네. 지금 저희들 생각은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부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건 3일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풍부히 하면은 들어와서 오늘 회의가 열리면 들어와서 그 야당은 주장을 하고 그거에 관한 토론을 하고 저는 날밤을 새서라도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할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보장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예. 날밤을 세워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추경 내용 면에서 잠깐 좀 예, 보겠습니다.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 네. 10조 3천억 원 규모인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이다. 네. 이제 많이 깎겠죠. 깎으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금 살포가 아니고요. 지금 소비 심리가 최근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즉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을 하면 반드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소비 여력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 게 저는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이 골든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더 많이 두텁게 지급을 하고 네. 최소 15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지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1조 1천억 원 부채 탕감 문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실한 그 빚 갚는 사람한테는 불공정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미 그 부채 탕감은 실제적으로는요. 이미 파산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장기 동안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력을 그것도 숨결을 불어 넣는 거지. 포퓰리즘은 아니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이 여력이 있는 분들,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이자 감면이라든지 추후에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방적인 탕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 현안도 좀 살펴볼게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놓고 여야 평양선언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3일엔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인준에 좀 합의할 가능성은 없어요.
어제까지 협의를 하고 여야 간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야당은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지금 국무초의 인준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장 선출도 그렇고요. 총리 인준도 그렇고 자꾸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초기에 정부 구성을 하는 데는 야당도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가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장님이 3일을 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도 의장님이 결단을 했으면요. 여기에 맞게 좀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집권 초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우려가 모든 네. 현안들에 대해서 국무총리뿐만이 아니고 발목을 잡고 뭐 일부 그 중진은 뭐 농성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국민들이 시선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저는 야당이 잘 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를 맡고 국무총리 인준을 맡고 국정에 뭐 법사위원장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건 다시 정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거든요. 근데 야당이 지금 그렇게 하면 국민들 시선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란 이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에 그 국민의힘이 변화할 것인지 이걸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국민들은 돌아봐 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것처럼 발목 잡기만 하면은 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돌아보고 민생 관련된 것들은 과감히 협조를 하고 또 문제 제기하면 제기를 하면서 국회 토론과 순기능 발목 잡기가 아니고 그곳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역으로 예를 들면 총리 인준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재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당이 계속 단독 처리를 하는 부분도 여당으로서도 부담 아닌가요? 이 좀 논의보다는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내년에 협상해야 하는데 지금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2년이 경과한 후에 후반기에 논의를 하면 쟁점이 되겠죠. 그건 이제 서로 간의 주장인데 지금 앞 당겨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면은 저희들이 협상을 할 그가 어렵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지금 법사위 준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집권 초기입니다. 집권 초기면 저희들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그 내부의 문제도 있었는데 집권 초기에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찬성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기에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잡고 있어요. 청문회 다 끝났는데 지금 뭐 국민청문회 또 하겠다고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해놓고 이 정도 국민 여론은 총리를 인준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한 달 동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국힘이 성과를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국민청문회 해서 뭐 한 달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몇 개월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 동의 얻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제 분야별 전문가 참석해서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여론의 영향은 없을 걸로 보신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30일 동안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기간 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정말 문제가 깊은 문제가 있으면 파헤치고 그걸 국민적 공감을 얻어냈어야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법적 근거도 없고 그야말로 정치 공세죠. 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도덕성 부분 충분히 해명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도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그 소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관련된 뭐 지금 뭐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이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 제기는 국민적 공감을 못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어떤 깊은 문제가 있는 문제는 그 법률적 절차에 따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좀 인준을 해줘야 돼도 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네. 6개 부처에 대한 내각 추가 인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관 좀 주목하셨어요?
제가 뭐 아주 오래 함께 정치를 했는데 정성호 의원님 아주 의원들 내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고 많은 의원들과 소통을 했고 다선 경험을 하면서 충분히 저는 법무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호중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원내 대표 하실 때 수석으로 모시고 했는데 정말 내용이 탄탄하고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외에 인정받는 분을 인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니까 이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네. 또 검사 출신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대통령을 네. 모시고 일을 했지만 저의 과거보다도 수석은 역시 대통령 비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비서가 국정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데 반대를 한다거나 그건 제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저는 충실히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들의 입각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청와대 근무도 해보셨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일하는데 이게 훨씬 나은가요? 어떻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은 아닌데요. 네. 전에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네. 이 정치인 출신들 의원들이요 일을 잘합니다. 부처 장악력이나 이제 정부에서 각 장관들을 임명하면 그걸 다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또 업무는 잘하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를 장관들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정치인 출신들이 부처 장악력도 높고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일부의 인식도 있기는 하지만 네. 실제 해보면 매년 이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1년에 한 번씩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순조롭게 통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 장악력도 제가 봤을 때는 장악력이 높고 그리고 팀워크를 맞추기도 오히려 더 좋고 집권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 인사가 많이 들어가서 국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가서 하는 게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보면 청문회에서도 좀 우호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부 이제 의원들이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지막 통과시키는 과정에는 그런 것이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의원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네. 주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이제는 좀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다고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네. 이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일단 지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점검을 했겠죠. 그래서 네.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게 지명이 됐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소명 내용과 이런 건 뭐 현직으로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임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검토는 반드시 하고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국민들과 특히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처음에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 이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도 계신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이제 기재부하고 그 대변인실이나 이런 거하고 초기에 소통 시스템이 좀 긴밀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기본 취지는 이제 기재부에서 이게 너무 급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드시 초기에 좀 급격한 상승을 잡아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네. 정책을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네.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대통령실과 이렇게 호흡이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급 대출 규제 네. 정책인데. 예. 이제 그런 건 그 각 부처와 이제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호흡을 잘 맞춰서 일관되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해 주십시오. 속설에 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 이 그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 정책만으로 어떤 제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고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은 반면 교사는 반드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 또 중요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출 규제를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기존의 이 어떤 방법과 구사했던 정책의 이 장단점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수사도 좀 살펴볼게요. 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 이 조사자 교체 요청도 있었다는데 예.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셨으면 이 그 현장에 나와서 저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격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소비심리 저희 경기 이야기를 했지만 소비심리 네. 위축도 이 계엄이 미친 영향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어제 호주에서 온 친구가 왔는데 이 교민들과 이야기하고 외국인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군인들이 국회에 침탈하는 그런 나라야?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네.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데 이렇게 내외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수사하는 담당자 교체, 지하로 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의를 하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애립니까.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꼭 그 좀 변호인들 그쪽 그 윤석열의 변호인들도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하는 기대의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도 연기됐습니다.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로 해달라. 예.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이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일로 예. 하루 연기를 했는데 특검 측의 어떤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예, 이게 저는 이제 통상 대통령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다 그렇게 하죠. 조사 끝났는데 미비하면 내일 나오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들은 이제 그런 받는 건데 저는 이게 뭐 하루를 연기하고 땡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루 지나간다고 법률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고 이틀 지나가면 뭐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근본 문제는 내란 문제와 이 계엄에 대한 그 법적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좀 그런 문제를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이 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정말 다시 출발하려면 저는 지금 최근에 일련의 국민의힘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런 문제라든지 내란 문제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문제, 계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진지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천막 당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천막이든 아니든 그 나타났던 현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그 반성이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입장도 좀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그 공당으로서의 입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네. 처리 계획 이번 임시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민주당. 저희들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은 하되 네. 시간 끌기가 있다면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차질 없이 모두 다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히 민생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법의 속도는 저는 국민적 효능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과감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처리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원내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신임 예결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 김승국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일제강점기 36년간 철저하게 파괴되고 왜곡되고 비하되었죠. 광복 이후 전통문화 복원과 재건의 노력이 있었지만 곧바로 6.25 전쟁으로 순환을 겪었습니다. 60년,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전통문화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을 넘어 K 콘텐츠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 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박제된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숨쉬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술인들과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올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25도대 기온이 오전 9시까지 유지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작년보다 8일 늦습니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 최저 기온이 수도권에서도 25도대가 다소 있었고요.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형상이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 31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전주 34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중부 일원과 또 영남 내륙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고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남해안 또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해상에 당분간 안개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특검 수사부터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자 교체까지 이루어졌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홍익표 대표님. 글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검찰 조사에 임하는 걸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전에 뭐 법기술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지연하거나 수사를 조금 해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법원에서 사실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은 자진 출두하겠고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굳이 체포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던 건데, 이런 취지로 가면 특검 입장도 그렇고, 특검은 이미 그러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입장을 취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법원도 그 체포영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그런 벌성사나운 모습보다는 좀 더 법원의 협조적인,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시비 저런 시비를 걸면서 날짜도 그렇고, 지금 원래는 특검이 원래 오늘 했는데 소환조사. 네. 소환조사를 오늘 했는데 7월 3일 했다가 특검이 다시 7월 1일로 수정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7월 1일은 수용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 그다음에 그 내란에 대한 많은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게 있고, 본인도 여전히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히 나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그래도 한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뭐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은 물론 수사가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진술을 하는 내용이 또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수사 과정에 뭐 압력이라든지 또 정당한 어떤 그런 수사 진행이 아니다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제 조서에 자신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 조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가 별도 또 법을 만든 법률에 의해서 새로 탄생한 하나의 수사 기관이에요. 그 수사 기관에 뭐 수사 주체를 갖다 자기가 오랜 검사 생활 검찰총장을 한 사람 입장에서 기존 검찰을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이 수사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갖다 그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그 나중에 그 후환을 어떻게 특검이 감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매를 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자신을 배출해 준 뭐 집권 세력이었던 이 보수의 본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애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희생과 헌신을 또 배워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정말 그때 당시 많은 억울한 측면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뭐 그래서 검찰 수사도 철저하게 본인이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수사받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기나긴 시간 옥고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지난 2022년 자신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헌재 파면 결정 나고 국민들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당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이 구실 저 구실 탈면서 저는 일종의 수사 방해고 자신은 오로지 내란 재판에 치중하겠다. 이 정도 특수공무 집행방해 업무 방해 이거 직권 남용이 이 정도는 쉽게 보면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대려 국민들한테 더 큰 한마디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어떤 동정도 안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야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석한 거다.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공식 입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여야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내란 특검이 그러니까 이번 특검 자체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또는 지연 전수를 할 경우에는 실제 특검 기간 그 수사 기간 내에 제대로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변을 확보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속 수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종적인 판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못 끊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괴멸 상태로 가게 된 원인 제공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리고 보수의 미래도 불확실하게 만든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이제는 윤석열과 탄핵의 강 그리고 이 내란이라는 이 두 개의 강을 국민의힘이 건너서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런 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보수 정당의 그 어떤 그 역할 등장 이것을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경쟁 정당으로서의 보수 정당이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정당이 돼야 민주당도 긴장하고 이재명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걸 놓지 못하고 그리고 일부 아스팔트 구급파의 눈치를 저는 본다면 저는 정말 이 정치 개혁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국민의힘도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도 당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 권력 그리고 국회 민주당 자기 친정 집에 절대적인 입법 우위 뭐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유일하게 이 견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인 야당에 대한 지지와 또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야당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도야서 전국도 이 어석도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큰 강건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기는 아직도 그 망상에 젖어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고 여전히 자기 집에서 그냥 특검 사무실까지 불과 차로 5분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서 뭘 이렇게 구실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저는 나이스하게 수사받고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에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으면 그런 자세로 일관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늘 이 방송에도 이야기하지만 빨리 저 사람을 지어내야 되는 거, 전려내야 돼. 그래도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어떤 국정 운영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동정이라도 하고 우리가 끝까지 뒷받침을 해야죠. 이 사람은 권력을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사욕에 의한 어떤 사유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간에 이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에 응당에 자신의 법적 처벌 책임 다 지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집단에 그때 그 정권에 뭐 빨대 걷고 호가호연 세력들이 아직도 당을 영향력 그대로 지배력 행사하면서 당이 아무런 자정과 변화를 끌고 가지 못하는 이 암담한 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게 있어서 그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접근 세력이라면 대통령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정서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정말 얼굴을 더지 못합니다. 그런 접근들 한 명도 없잖아요. 대려 정권 바뀌고 나니까 윤석열한테 연루돼가지고 자기한테 피해나 불리고 올까봐 그게 바로 관심 몰입애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태 대표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참 답답하네요.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수사 체계가 좀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김 여사 측은 일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는 불응했었어요. 근데 이 특검의 소환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윤석열 부부 모두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특검에. 왜냐하면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 검찰 내부에서도 아주 유명한 특수부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기소했을 때 무죄율도 굉장히 낮고요. 네. 뭐 거의 없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수사를 했다 손만 대면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특수통 내에서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정평이 나 있어서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 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사실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그 소환을 하고 안 됐을 때 이제 체포영장 하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는 조은석 특검 입장에선 당연히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한 것 같아요. 다만 워낙 수사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계속 불응하고 법 기술을 쓰고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난 언제든지 당신들 신변 확보해서 할 거야라는 거를 시그널을 확실히 보낸 거고요. 윤석열 그 대통령과 김건희 씨 측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에도 그런 거죠. 그 저쪽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영장 기각을 한 거니까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도 영장을 이제 다음에는 기각할 명분이 좀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김건희 씨 변호사 측에서도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방향 모양새는 취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다만 아마 가서의 진술 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실 특검이나 검찰에 나가서 진술하고 나서 사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다 붙거든요. 네.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라 어차피 법원에 가서 새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인 협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인을 하지 않거나 하는 방식으로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전망은 좀 어떠세요? 소환 전망 이제 뭐 세계 특검이 윤석열 사실상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안에 그 끔찍이 사랑한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결국은 대통령직도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으로서 해병대 최상병 그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왜 안 받았겠습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이해관계 협치로서 이렇게 정치로서 문제 풀었다면요. 굳이 대통령이 작년 12.3 같은 그런 비상대권 뭐 잘못된 그 오판을 갖다 저지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이 특검마저도 이걸 제대로 수사해내고 국민들에게 그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지 않으면 무슨 기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뭐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분이 나올 때 왜 휠체어 타고 그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고 뭐 영화 찍습니까? 네? 과거에 한보 정태수 회장이 과거에 뭐 쉽게 말하면 재벌 회장이나 좀 실력자들이 범죄 저지르려고 검찰 수사 앞두고 있으면 꼭 그런 짓 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말의 동정 없이 김건희 여사 빨리 건강히 회복해서 특검 수사에 잘 협조하는 그 길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휠체어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과거에 지금 오죽하면 외신에서도 이 희화화됐겠습니까?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자신한테 불리하면 휠체어로 다 결국은 등장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더 웃긴 게 과거에는 정태수 회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은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나올 때는 휠체어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서 들어간 분이 휠체어로 나오니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 특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선제압, 예우 박탈입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라고 아직 그 신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 국민 여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전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수사를 거부하고 뭐 이런 방식이 통할 거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정말 국민 여론을 모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제어 얘기까지 나가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요구한 오늘 본회의를 일단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7월 3일까지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좀 미뤘는데 이 행보는 어떤 의도인가요? 일단 뭐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보통 당적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회를 그 원만하게 그다음에 협의제 기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장으로서는 마지막까지 그 합의 처리를 종용하는 그 절차적 과정을 밟고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요.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힘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협상을 통한 어떤 협상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그 자기한테 가져오게 하는 게 협상의 기술인 거지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게 협상은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 대개 보면 크게 요구되는 게 국무총리 인준 거부. 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지금 끝까지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제 예산안 처리와 관련돼서 부별심의 하루는 너무 짧다. 이런 정도인데요. 저는 법사위원장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주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져와야 되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도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면도 있지만 대체로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임명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건 저희도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결국은 임명 동의안을 해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어떤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 개 정도는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가고요. 도리어 그 예산과 관련돼서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 뭐 아까 한병도 예결위원장도 나왔지만 뭐 하루가 아니라 뭐 하루 정도는 더 늘릴 수 이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 합의 처리해주고 표결로 뭐 반대하더라도 절차의 합의 그 참 같이 해주면 합의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그 민주당 걸 인정하면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서 나머지 그 1년간의 국회 운영을 좀 원만하게 해주고 대신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는 부별 심사를 좀 더 신중해서 우리가 할 말은 다 하겠다. 추경 처리에 기회를 좀 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야당에.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청문회를 하겠다 그럽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협상이 합의될 가능성은 좀 인준에 대해서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정치가 작동되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는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은 서로 상대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식할 때 협상이라는 게 이제 타결이 돼요. 네. 주고받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고 지금 정치가 제대로 아직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또 야당을 어찌됐든 존중하고 협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은 보입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성과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의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당정 간의 그 변화되는 어떤 그런 협치의 의지를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통해서 그게 좀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그게 네. 정치로 국민들에게 읽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신뢰를 지금 회복하지 못한 그 신임을 아직 얻지 못한 야당이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집권당 민주당이 아직까지 정치적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모르더라도 뭐 심지어 뭐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몇 개 세 개 뭐 위원장 자리를 다 주면서도 법사위 위원장 달라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그걸 뭐 걷어차버리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국민적 신뢰 지지 기반 얻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신들한테 왜 이걸 우리가 왜 주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 지금 현재 인준 이 부분도 결국은 야당이라는 것은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정도로 저는 사람을 총리로 앉히면 안 되겠네. 그 엄청난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쉽게 임명을 못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홍원 총리가 사퇴하고 난 이후에 2명의 총리 내정을 냈지만은 청문 과정에서 다 낙마를 해버렸어요. 한 사람이 안대인 전 대법관이고 한 사람이 문창극 교수였어요. 두 사람 다 청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그냥 악화되고 나빠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못했어요. 3번째 만에 겨우 임명을 한 건데 그런 정도로 총리 임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큽니다. 그럼 결론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5억 수입밖에 안 되는데 13억 지출하고 8억 어디서 난 돈이냐. 거기에만 함몰돼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한방을 준비하지 못한 그 쉽게 말하는 실기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국민 여론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살펴보기에는 김민석 총리 내정 임명해야 되는 여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임명 안 할 이유 없어. 친정집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충분하게 가반 의결도 또 되는 상황인데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는 어려운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어서 힘을 못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야당은요. 국민적 신뢰로 이렇게 지지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일 법사위원장 이게 뭐 거기에 치중했으면 안 됐으면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예결위원장 정도는 민주당도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거든. 그것까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정말 민주당이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당이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권에 있는 그 실력 행사의 주도 세력들을 척결해내는 그런 단호한 당의 자정과 변화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신임을 다시 회복한 가운데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에 대해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하신 장관 후보자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제일 이제 주목되는 자리였고 여러 항합평이 있었는데 정성호 의원이 됐습니다. 정성호 의원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서 또 뭐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지로서 지금까지 같이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부터 사람 별로 없을 때부터 그 옆을 지켰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그 당시 대표 이재명 당시 대표 주변에 여러분이 있었지만 그 성격 결이 다른 정치인들 또는 외부에서 가장 그 좋은 이미지로 그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정치인이 정성호 의원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번을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것은 저는 또 이 국회 사법개혁위원장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와 기소 분리, 그다음에 검찰청을 기소와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리고 정치력도 있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좀 더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균형을 맞춘 건데요. 민정수석이 이제 봉욱
네. 대검 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런 균형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번만은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하겠다는 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러려면 민정수석이라도 검찰 출신을 해서 검찰의 내부 속사정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어떤 길을 정확하게 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광수 당 처음에 민정수석을 내정을 했다가 그분은 이제 중도 하차를 했고요. 대신 이번에 봉욱 대검 차장을 했다는 것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비검사 출신의 법조인 정치인인 정성호 의원하고 합을 맞춰서 검찰 개혁을 좀 더 힘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하자, 이런 의미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표님은 좀 주목하신 장관이 있습니까? 장관 후보자. 주목한 장관은 아무래도 저는 뭐 구인철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기획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제 장관급이 이제 18명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장관급 인사를 거의 다 했잖아요. 이제 보면은 지금 8명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배지를 달고 있는. 네, 이제 2개 부처가 남았다고 그럽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들어간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국정 장악력을 빠른 시간 안에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즉 국정 장악력, 이 정치인들은 인사 검증에 있어서도 인사 청문 절차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뭐 대략 3선 이상 정도면 자기 관리가 웬만큼 다 충분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별게 뭐 국민적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결정적인 탈락시킬 그런 뭐 흔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정치인 출신들은 부처 장악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또 정서 좀 전에 홍익표 대표 얘기하지만 이 홍익표 이 정성호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법무부 장관 맡는 데서 누가 문제를 걸겠습니까? 그렇죠. 또 윤호중 의원도 5선이에요. 이 양반도 또 행안부 장관을 하면은 경찰을 장악하는 겁니다. 한 사람들은 검찰을 장악하고. 그럼 국정 장악력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이 정신. 그게 된 거고, 또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구인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장관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아주 기재부의 오리지널 관료입니다. 예산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기재부 내에서도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서 평도 좋아요. 또 지역 이런 사람 하나 발탁함으로써 TK 인사거든요. 경북 성주 출신인데 지역 안배도 또 고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실령과 통합 안정을 또 이뤄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식약처장 같은 경우 오유경 처장이라고 있는데 식약청장 같은 경우 그대로 또 유임이에요. 지난번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이제 한 사람 유임한 것은 당신이 결국은 농망사업법이라는 농업사업법 당신이 결자해지해라.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는. 그런데 오유경 식약청장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도 뭐 청장이라도 뭐 잘하는 사람이면 그대로 중용하겠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에게 상당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입니다. 저 아까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만 구인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말 잘 빼든 가듭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이런 장관 발탁은 짧게 그 의원 내각제냐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던데 의원 입각의 장점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자기 관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조직 장악력이 셉니다. 그립감이. 그 부분 동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될 때는 국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여당, 야당.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여야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국정과제라든지 법안 처리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본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얘기 좀 해볼까요? 금융당국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초고강도 규제인데 두 분은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홍익표 대표님. 네, 이게 워낙 지금 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사실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부동산 문제는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너무 집값이 지금 오르고 소위 얘기 똘똘한 한 채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 3구 더 나가서 이제 한강벨트 이런 쪽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 고강도 지금 그 대책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사실 거슬러 가면 이 원인은 지난 그 연초에 그 토지허가제 저 규제 하나를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이게 좀 촉발된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이제 금융 대책만 해가지고는 단기 처방은 되지만 이걸 장기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공급 안정화 문제하고요. 특히나 이 집값이 오르면 뒤따라가는 게 저 임대차, 그러니까 전월세나 이런 그 상승이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전월세 안정 대책이 추가적으로 빨리 마련돼야 됩니다. 이게 전월세 폭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등등의 문제들을 추가적 이 조치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추가적 보완 조치에 따라서 이 조치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야당에서는 투기꾼 잡겠다고 실수요자에게 수류탄 던진 꼴이다.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망한 이유가 이 부동산 3법 때문에 폭망했다.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민들의 집 한 칸 마련하기 요원하게 만들었고 또 물가 인상과 함께 전체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실패한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초강수를 떠버렸죠. 근데 처음에 이걸 갖다가 대통령실에 그냥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자기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 한 번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간보기를 했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실이 한도 유국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하는데 그걸 갖다 대통령실하고 협의 한 번 없이 그걸 발표했다면 그 금융위원장 목이 온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죄해야 돼요. 사죄하고 물론 그걸 뭐 나중에 또 뭐 긴밀히 협력하고 긴밀히 있다. 협의했다.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은 했지만은 그런 정도로 여론이 괜찮으면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여론이 엄청나게 국민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이거 안 되면은 이걸 금융위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가겠다는 심산이었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자 이렇게 한도 유국 초강력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74% 정도가 직격탄을 맞게 됐어요. 문제는 진짜
서민들이 맞벌이 부부가 회사 인근에 그냥 유급 대출을 받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한 칸 해가지고 금융 대출 부담 안고서라도 그걸 하는 사람, 그럴 사람들은 또 피해를 입게 됐어. 이게 쉽게 말하면 또 강남권이 타깃이 된 건데, 네? 강남권, 네. 강남 아파트도 하나 사람 최하 한 30억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유급 대출 있으나 없으나 훨씬 그보다 더 좋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피해는 이제 서민들, 이런 맞벌이 부부들, 정말 더 이상 서울 평균 지금 현재 아파트 한 채가 14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새로운 규제를 한 데서 앞으로 새 규제로 인해서 최대 한도가 일괄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평균 4억 이상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들면 서민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기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게 사회적 어떤 공감이나 국민적 논의가 웬만큼 이루어진 가운데 이런 초강력 규제안을 갖다 제재안을 이렇게 내고 이걸 지금 수도권 지금 이제 과도한 어떤 이런 열기가 전국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앞으로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한 그런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이제 아파트. 두 분의 입장이 여기에서는 좀 갈리는데 아까 김성태 대표님이 지적하신 대통령실의 초기 반응, 좀 신중 모드 이 부분은 저기 홍익표 대표님 어떻습니까? 부적절한 대응이었죠. 뭐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책임을 좀 떠넘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대변인과 정책 라인이 소통이 원활치 못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뭐 후자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저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저는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요. 네. 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브리핑 방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중대한 조치가 나왔고 당연히 그 다음날 기자들의 모든 질문은 이런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백악관 같은 경우 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직접 나옵니다. 대변인하고 같이. 왜냐하면 대변인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거를 대변인에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을 보면 두 가지 대응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답변을 못하니까요. 답변 못할 때는 이건 내가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해 줄게요. 자기가 답변하기에 너무 정책적이거나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해서 나중에 진짜 따로 답변을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따라 나와요. 관련자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실이 이런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 사안을 현안 브리핑할 때는 대변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대변인 아무래도 약간 피상적이고 메시지 중심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는 정책실장이나 저는 경제수석 심지어 금융위원장도 대통령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6억에 대해서 고강도 조치도 맞고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김성태 대표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런 면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LTV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조금 이게 한도를 늘려주면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정말 고소득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범위가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 범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6억이라는 한도를 일률적으로 해서 이로 인해서 대출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도리어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더 받는데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오늘 끝납니다. 이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부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전임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자녀 임기로서 이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대단히 지금 아쉽고 안타까워요. 35세의 약간 청년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계획안을 갖다 제시하고 이게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우리 당에서 이걸 수용해서 당을 변화와 쇄신시켜 나가자. 이 쉽게 말하면 자정 노력이죠. 이걸 지금 이제 결국은 원내대표가 이걸 수용하지 않고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에서 녹여보겠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원내대표가 혁신위는 당의 기구여야지 원내 기구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이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은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그런 내용으로서 자신이 이제 당헌당 유상에 또 그 절차적 승계도 이어갑니다만은 네. 자신이 그렇게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관리형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말 안에 정도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당권 리더십이 확보된 가운데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이든 당의 뭐 자정노력도 그때부터 본격화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이제 김민석 청문회, 중리청문회 같은 경우도 했지만 사실상 국민 여론만 뒷받침됐으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이번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현재 임명 뭐 내정 발표했잖아요. 질병 청정할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 그 극복하기 위한 청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신랑은 그와 관련한 어떤 주식을 취득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인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청문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고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이 장관을 낙마를 시킬 건데. 근데 그러지 못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 이 자정 변화의 어떤 쇄신의 노력이 최우선인데 그냥 야당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정부 이재명 정부 견제하고 국회에서 여대 야소 정국에서 자기네들이 맞설 거야. 어떻게 맞습니까? 네, 대표님 그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집단 지도 체제도 정말 한 사람의 단일 그러니까 당대표 체제가 독단과 전횡에 의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당이 엉망이 되더라.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전당대회에서 1등은 당대표하고 2, 3, 4, 5등 뭐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이 들어가서 그게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집단 지도 체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김무성 당대표를 허수아비를 만들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오판을 한 거예요. 당원이. 근데 지금 왜 집단 지도 체제가 나오냐. 이거 과거 구친윤 세력들 중심인데 지금 본인들이 이제 당대표 선수로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찮아요. 그러니까 뭐 2등, 3등, 4등, 5등이라도 들어가지고 그 앞으로 뭐 김문수 뭐 전 후보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뭐 안철수가 되든 이 사람들은 다 별로 친윤들하고 신뢰가 신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중에 일부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홍표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지금 구주류가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내세우는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뭐 김성태 대표님 잘 말씀하신 건데요. 결국은 그 대표 선거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지금 현재 당권파가요. 내세울 만한 인물도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권은 이제 자신들한테 가장 우호적인 사람을 밀되 그러면서 그 최고위원 그 2등이나 한 5등 이내 한두 명 자기들 쪽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제 같이 그 새로운 대표가 독단할 수 없게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되는 것을 그 상정해 놓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누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단 지도 체제라면 합의제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이제 최고위원회잖아요. 그 최고위원회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선출직은 5명이고 임명직은 또 2명이 들어요. 그 가반이 돼야 쉽게 말하면 최고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뭐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당대표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비주류, 그러니까 그 친윤이 아닌 사람이 되잖아요.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지금 친윤 쪽에 가고 소통이 되는 사람 2인자가 나머지 최고위원 한 2명만 더 들어가면 그 경쟁에서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아예 대표와 최고위원의 권한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근데 같이 경쟁해서 쭉 같이 그 1등부터 한 5등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각각의 그 지분만큼 발언권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민주당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친윤 쪽에서는 이후에 당대표를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누군가 됐을 때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안전한 제도 이걸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대책의 핵심입니다. 네. 발표 하루 만에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이게 좀 크게 다가오는데 먼저 이번 부동산 대책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이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보통 30년에서 40년이었는데 네. 이걸 30년으로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줄인다. 그리고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이제 긴급 자금을 빌려 쓰는데 이것도 보통 금융기관마다 1억에서 2억 정도였는데 이걸 1억으로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책대출 한도도 줄이고 전세대출 보통 받잖아요. 네.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이때 보통 보증 비율이 90%였는데 이게 80%로 좀 줄여둔다. 다만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규제는 지방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왜 6억 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금융에서 설명을 했어요. 수도권 주택 가격 수준을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대출을 빌리는 정도 요까지도 봤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로 6억 원을 이제 담보대출을 냈다면은 월 평균 상환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의 감당 가능한 대출의 뭐 한계다 이렇게 아마 보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싼 집을 빌릴 때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수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억 원이 한도고 그 안에서 이제 LTV, DTI, DSR 이 상황에 따라서 각자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최대 한도가 6억이라는 거지. 아마 여러 가지 소득이나 아마 주택 가격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6억 원 이하로 그 이하로 빌리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초고강도 대책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타깃이 분명한 거예요. 강남하고 그다음에 마용성 같은 한강 벨트를 정조준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9년에 그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마지막 단계 아니었나요? 네, 세금 규제 다 하고. 그렇죠. 그거보다 더 강한 거다. 어떤 사람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27번 정도 대출을 규제를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그거보다 더 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주택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가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니까요.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내니까요. 그만큼 이번 시장은 직격탄이다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비싼 집을 살수록 훨씬 더 그다음에 소득이 많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자 연소득이 2억이다. 근데 20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종전에는 대출 한도가 13억 9,600만 원이었어요. 14억 가까이 됐잖아요. 이제는 6억밖에 못 빌려요. 훨씬 그러니까 수요 감소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우리 관심이 많은데 이게 이제 갭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자산가들의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착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남집 사는 사람들은 현금 부자니까 금수저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 없이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네. 그건 강남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대출을 많이 내고요. 최근에 아는 분이 이제 압구정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62억 주고 샀더라고요. 근데 대출을 한 15억 정도 냅니다. 이제 그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강남이나 용산에 집 사시는 분들이 뭐 자산가인 거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집을 사기 어렵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3, 40대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가라 그러면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5, 60대를 떠올리잖아요. 네. 지금 강남이나 용산의 주력 그러니까 주택 매수층이 3, 40대라는 걸 감안해 보면은 대출을 필수적으로 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대, 30대 지금 3, 40대를 좀 얘기하셨는데 네. 이번 대책이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잃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은 양면이거든요. 어디다가 네. 초점을 둬야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저가 아파트를 살 때는 뭐 규제 영향을 안 받죠. 그런데 이제 고가 주택을 살려고 특히 상급지 갈아타기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그럼 초점을 어디다 둘 거냐? 개인에다가 둘 거냐? 아니면 공동체에다가 둘 거냐는 그 어떻게 보면 포인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저는 내 집 마련의 효용 또 하나는 이제 가계부채의 어떤 적정한 관리 요거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심리학에서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의 복병이 가계 대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줄여야 되는 것은 대출자 동의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 집 살 때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스탠스를 가져가기에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다 지금 집 살 사람들이 보면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다 안쓰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다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누가 집을 두 채 삽니까? 전부 다 뭐 처음으로 사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고비용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사전에 좀 뭐 예고를 좀 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 약간 세심한 어떤 그런 배려들은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지금 시장이 한마디로 미쳤다. 뭐 이렇게 뭐 불장을 넘어서 집단 광기다.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열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좀 개입은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서민들한테는 또 전세 시장도 중요합니다. 네. 이번 대책이 전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세 시장은 다소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갭 투자는 어떻게 보면 전세 매물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수요들이 전부 다 아파트로 이동했죠. 이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어서 지금 전세 시장은 다소 조금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내가 집 살려고 그러는데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전세로 또 갈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좀 전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특히 아파트 전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월세 대책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일단 서울 지역 아파트 상승세는 좀 잡힐까요? 예, 일단은 뭐 불장은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망세가 뚜렷해지겠죠. 그래서 거래가 줄고 아마 숨고르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 금매물이 나올 겁니다. 가격도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이 시장의 흐름이 워낙 충격요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화 보면 손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꼼짝 못하고 이렇게 일단 막 주위를 어떻게 보면 둘러보는 이런 장세가 당분간 될 거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 앞으로 과연 이게 일각에서는 풍선 효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데 반사익 이런 얘기 중저가 주택 이것도 아마 조금 한 달 정도를 지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대책만 보면은 이게 강남하고 이제 용산 이런 초가 주택을 정조준했지만 이번에도 외곽 지역도 영향 일부가 있어요. 정책 대출 한도가 줄었죠. 그리고 이제 6개월 또 전입 업무도 있고 지금 흐름이 약간은 갭 투자보다는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일단은 뭐 피해는 좀 덜하지만 당장 반사익을 좀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했던 공급 대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저는 이게 대출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효하기입니다. 굉장히 그 수요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크긴 한데 이게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힘들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기 신도시 카드가 원래 이제 논의는 됐는데 대통령 공약집에는 빠졌어요. 저는 필요하면은 사기 신도시 카드도 꺼내야 될 것 같고 지금 무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버블에 그러니까 비성과일의 끝단은 대부분 무주택자 특히 장기 무주택자들이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무주택자들이 안심하고 좀 기다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공급 어떤 신호 같은 것들도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안까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